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금요일의 코너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더 바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너무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상황에 대해서 확 신이 나서 얘기하는 케이스보다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또 외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언론이 너무 이상한 부분들을 자꾸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한숨을 깊게 내쉬셨는데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IAEA 최종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의 예견됐던 내용 역시나였다. 반응이 많기는 했는데 아니, 우리 김혜영 앵커께서는 최종 보고서 기다리셨나요? 아니 날짜는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는 심정으로 봤는데 역시나였고 국내외 언론들 반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다 보셨겠지만 국내의 보수와 진보라고 이제 소위 이제 뭐 그렇게 특별히 저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저희가 흔히 나눌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수면 보수 일관성, 진보면 진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냉정하게 이제 외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제대로 없어요. 언론 중에서 솔직한 심정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나라 외신들을 이제 인용하는 보도를 우리나라 기사에서 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항상 그 다른 나라 언론에 대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놔요. 보수 성향의 일간지 어디는. 네, 그런 얘기 많이 써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스스로를 절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이념지향적인 걸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다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외신을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상투적으로 보수 진보라고 좀 나뉘어 봤을 때 많이 달랐죠. 그 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조금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오염수가 위험하다라는 괴담을 퍼뜨리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조중동을 비롯한 세계일보, 문화일보 이런 주요 언론들에서 나왔고요. 그나마 한겨레하고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 보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사실은 IAEA가 보고서 안에 딱 있잖아요. 자기네가 책임 안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을 명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의 결정이고 IAEA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고서에 나온 그 내용들, 그 결과들이 결론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IAEA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지에 대해서 아예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갔단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IAEA의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진보 성향의 언론들에서 하고 있죠. 자, 그럼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언론들은 IAEA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해양 방류를 추진할 거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여론이 반대가 높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말 객관적 사실들을 뚝뚝뚝뚝 나열하듯이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미국은 지지 입장을 밝히고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라별 입장이 엇갈린 것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원초적인 질문,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아니 미국도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찬성할 수
없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지 입장을 밝혔잖아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거였어요. 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미 미국은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져올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태평양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보다는 그걸 더 크게 생각하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거는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인 거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공조 문제라든지 협력 문제라든지 미국이 일본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찰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협상 카드? 우리가 찬성의 입장을 던져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발맞춰야 돼라는 미국 입장은 그거였죠. 그런데 이 미국이 되게 희한해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미국 언론들이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부분이 북한 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러면 미국 정부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이것들이 바다로 흘러나와 가지고 인근 국가들이 이제 오염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거 멈춰야 된다라고 난리법석을 쳐대거든요. 아니 핵실험을 북한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했고 그게 이제 그 오염을 정말 전문가들 인터뷰를 다 따가지고 금방이라도 주변국들까지 금방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 대놓고 핵 폐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니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라별로 살짝 입장들이 다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원전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76%를 차지하는 게 원전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 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얘기를 유럽연합 내에서 계속 할 때 프랑스가 계속 딴지를 걸어요. 아무래도 원전이 기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프랑스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그렇게 원전이 많으니까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장처럼 앞에 나서가지고 이거 유럽연합에서 핵발전소도 이거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줘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르몽드 정도 네. 조금 나올까 말까.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일본 언론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본 언론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은 사실 그 자민당이라는 일당이 안에서 내부에서 계파별로 총리만 바뀔 뿐이지 수십 년간 그냥 맞잖아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정계를. 자, 일본 자민당은 일본 언론사한테 보도 지침까지 내려서 문제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일본 언론들이 보도 지침을 내렸다라고 항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자민당을 많이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그 후쿠시마와 관련된 인근 지역에서만 반대 목소리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민들이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차차네 태풍처럼 일본 주류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핵폐수를 방류한다라는 게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언론이 우리 언론을 가져다가
한국에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던 건 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보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었기 예. 때문에 해양 방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한국 언론을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 특히 일본 그 상케이 극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혹여라도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한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잘 통합시킬 필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부터 일본 언론이 다루기 시작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우리 문제였네 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거꾸로 된 거네요. 우리 상황이 전해지면서 일본 그렇습니다. 여론도 반대 그렇습니다. 여론이 높아진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는 일본 언론과 함께 자민련 수십 년 동안 장악당한 그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신물을 느껴서 정치를 외면하는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의견도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알제리계 10대 소년의 사망으로 시위가 아주 격렬해졌었는데 네.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은 뭐 그 특정 지역 정말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뭐 하루에 원래는 뭐 수천 명까지도 체포가 됐었는데 지금 뭐 수십 명 체포되는 정도. 예, 그래서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이제부터 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를 분노하게 만든 그 네. 핵심 본질적인 문제 짚어주세요. 네, 이거 그거예요. 교통경찰이 법규 위반으로 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운전자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이제 불응하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총을 쏘므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가 사망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사망자가 17살의 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것도 사실 교통경찰이 검문하는 과정에서 총을 쏜 것도 사실은 과잉 대응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경찰이 거짓말을 해요. 차를 몰고 우리 쪽으로 달려들어서 우리가 위협감을 느껴서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죠. 반전된 거죠. 봤더니 심지어 그 영상 안에 내가 네 머리에 총구멍을 뚫어버릴 거야. 얼른 쏴버려. 2명의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다 거짓말이. 영상 속에 나온 거죠.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했느냐? 주로 이제 이민자 청소년들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김혜영 앵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프랑스가 아니고 미국에서 만약에 운전자가 교통 검문을 받던 중에 사망했어요. 라고 이제 제가 그 사건을 얘기할 때 그 김혜영 앵커는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운전자한테 총을 쐈어요라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근데 이게 총을 쏠 만한 사안인가? 네. 전 일단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이 생각부터 들고 더불어서 근데 흑인이었어요, 백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쵸? 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왠지 경찰이 백인이었으면은 피해를 플로이드 당한 사람은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렇죠. 흑인일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묘하게 프랑스에서는 절대 인종 문제가 겉으로 얘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언론과 그 전문가들이 모두 다 함께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카르텔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종이 제일 먼저 궁금했을 거고 인종이 제일 먼저 큰 문제로 나왔을 거지만 예. 프랑스에서는 항상 인종 문제는 없는 것처럼 왜?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 관용.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죠. 없는 문제인 것처럼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사회 분위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민자, 그러니까 아랍계라든지 아프리카계 청소년들이 분노를 하고 나온 거죠. 왜? 그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검문이 아니라 내가 흑인이고 내가 아랍계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걸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경찰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2017년에 사실 이렇게 경찰들에게 어떤 이제
정당한 방해 한 일환으로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위협이 될 만하거나 본인에게 위협이 될 만하거나 또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지면은 총기 사용을 허용을 해주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문제는 그때부터 교통경찰을 위한 총격이 5배 이상 높아졌다고 그래요. 예. 허용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아랍계나 아프리카계 남성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특히나 그 백인 남성에 비해서 경찰로부터 검문을 받을 확률이 20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번 시위에 그가 촉발된 그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번에는 영상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인정했지만, 정부가 인정했지만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영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이번에 프랑스는 원래 시위의 나라니까 시위 많이 하잖아요 했는데 이번 시위는 다른 데 시위하고 다르게 이민자들에 의해서 촉발된 시위인데 프랑스가 이민자의 나라였구나. 프랑스가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잖아요. 실제로 프랑스 인구가 한 6,600만 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가 이민자예요. 높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한 번도 이민자 관련 문제를 접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의 카르텔이 거기서 이제 암암리에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프랑스 언론들도 인종차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엠네스티 측에서도 아예 대놓고 그랬어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인종주의라든지 차별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낼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정부는 과잉 진압을 했죠. 시위마저도 과잉 진압을 했죠.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 시위가 결국 SNS를 통해서 이제 모이고 확산이 되니까 SNS를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전했는데 어떤 나라들한테서 전했냐면은 러시아, 이란, 중국 독재 국가에서 프랑스스럽지 않은 발언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프랑스가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크롱이 김정은이었어. 우리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동급이 됐어. 북한, 이란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노조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노조들이 그냥 힘이 세잖아요. 근데 경찰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찰 노조들마저도 사실은 이거 우리 경찰이 억울한 일 당했다.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돼라는 식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서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데 공권력이 아닌데 투입돼 가지고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같이 진압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지? 아닌데? 알고 봤더니 스스로 내가 프랑스 애국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권력인 양 행동을 했는데 중요한 건 공권력이 그걸 발견을 했으면 바로 스탑을 시켰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더 커졌군요, 일이. 그래서 프랑스 군에서 이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상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대다수 프랑스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도 있을까요, 이번 일이? 네, 저는 굉장히 이 프랑스 전체가 보이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근데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커다란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성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 거 아니고 어차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면은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것도 억울하게 소외되고 배제되는 계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공론화시켜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프랑스 시위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번 주에 평론가님이 꼽아주신 국제뉴스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저는 최근에 미국도 상당히 지금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미국 대법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에 여성들의 낙태권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미국 사회가 말 그대로 둘로 쫙 하고 쪼개졌잖아요. 네, 시끄러웠었죠. 정말 시끄럽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별로 관련된 또 재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여기에 미국 대법원이 최근에 어떤 또 판결을 내렸냐면은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받는 미국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떨어져도 인종적으로 약간 이제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좀 우대를 받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61년도에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역차별이다. 백인과 아시안계가 역차별 받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이게 그럼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예. 자, 미국에서 인종 구성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백인이 제일 많겠죠. 60% 정도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인종이 히스패닉계입니다. 최근 들어서 히스패닉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 18% 정도 되고요. 흑인이 의외로 12%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계가 한 5.6% 정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주로 소수 인종 중에서도 우리도 아시안계도 소수 인종인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미국 그 대학 입학 시험 성적을 보면 평균을 보면 아시안계가 제일 성적이 높습니다. 뭐 우리나라, 인도, 중국 학생들 공부 잘하잖아요. 예. 사실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엄청 높고 그 다음이 백인, 그 다음이 뭐 흑인, 히스패닉, 흑인 이 순서인데 자 이렇게 성적에 따르면 아시안계가 제일 많이 진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위 40%의 흑인 학생과 상위 10%의 성적을 가진 아시안계가 있으면 하버드대 입학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높냐? 네. 당연히 성적이 높은 쪽? 아니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흑인 쪽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계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소송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대학들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안계에서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 싶은데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그 우대 정책 자체가 이제 만약에 폐지가 돼서 없어지게 되면은 미국은 뭐 기부금 입학도 있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마음대로 그 부분을 고려 안 하고 학생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로 미국 대학에 기부금을 내거나 미국 대학을 이끌고 가는 지도부는 백인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줄어든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자리를 아시안이 대체하느냐? 아니죠. 백인들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백인들을 우대하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백인들 우대 정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출금 탕감 정책 있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대법원의 결정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자,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은 아래쪽 법원들의 하위 법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미국 대법관들은 임기가 종신이에요. 또는 본인이 사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임명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임명을 하느냐? 9명 중에서 만약에 빈자리가 생기면은 그때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하필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3명의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 정부 때 임명이 된 거군요. 3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념 지형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와도 거의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이 나와 버리게 된 거죠. 당연히 이번 판결들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영의 입장을 낸 거예요. 역시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내가 본인이 잘했어. 유명한 대법관들이 많이 참여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대통령이 임기 4년이나 5년을 하고 나면 빨리 정권이 바뀌면은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대통령이 들어선다라는 건 그 대통령이 하는 그 모든 정책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네.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바뀐 순간부터 그럼 그것도 같이 확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쪽을 떠나가지고 그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국민이 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우리도 미국 보면서 아유 미국 그렇네.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치적 문제 역시도 똑같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민주사회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힘은 투표권이거든요. 네. 그 투표권을 행사를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제발. 예. 나 그냥 이 사람 좋아. 또 난 저 사람 싫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 결국 우리 삶으로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온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또 아시아계 학생들한테 너무 또 큰 네.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혼란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9개 공립대학에서는 그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가 됐는데 폐지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흑인하고 히스패닉계는 그 우대 정책이 있던 시절보다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를 결국은 백인들이 메웠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좀 씁쓸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